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치유하기. 1부에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쫓겨 살아가다 보면 미처 깨닫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는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만나 좋은 관계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좀 더 평화롭고 여유 있는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살아 숨쉬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일은 엄청난 깨달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상처받은 자신을 만나 미해결된 과거를 마무리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충족되었어야 할 의존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한 것을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린 시절 진솔하게 표현되었어야 할 감정들이 표출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겨져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정서적 결핍의 아이가 바로 우리 자신을 미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지배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어린 나를 만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온전한 어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가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슬퍼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많이 잊혀져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회상해 미해결된 과제를 찾는 작업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상처를 다시 회상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싫어 술이나 일, 도박 같은 것들에 중독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객관적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어린 시절의 나와 마주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나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자신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장악하고 있는 내면 아이를 불러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실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은 이론서가 결코 아닙니다. 머리에서만 머무르는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치유할 수 있게 도우려는 책입니다. 계속 시도해서 반드시 미해결된 과제를 끝맺기를 바라는 책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성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의 책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읽고 또 읽으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 책 역시 한 번 읽고 책장 속에 다시 넣어둔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을 신중하게 읽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되새겨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요청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상처받은 아이의 분노와 슬픔을 목격하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 상처받았던 내면 아이와 함께 즐겁고 창조적인 일상을 보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부디 머리로만 읽지 마시고 실천으로 옮겨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고통 치료. 어린 시절 고통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자아 방어 기제를 통해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려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창피를 주지 말았어야 할 상황에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과 감정에 의해 올바르게 대해주지 못한 경우 아이는 고통을 피하거나 무감각해지려고 시도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며 기억조차 지워버립니다. 또 먹거나 잠을 자는 등의 일로 전환해서 그 일을 회피하며 별일 아니니 괜찮다는 사건으로 최소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다양한 자아 방어 기제를 통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하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만한 대표적인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의 중요성. 톰킨스는 우리의 감정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했고 이 결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며 기본적인 욕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장치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신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몸으로 표현됩니다. 그중 감정이 가장 잘 표현되는 곳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톰킨스의 이론에서는 타고난 9가지 감정 중 흥미, 기쁨, 놀라움, 걱정, 두려움, 분노 이 6가지 감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흥미, 기쁨, 놀라움은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좋은 감정이며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분노, 걱정과 같은 슬픈 감정은 회피하거나 막으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감정의 표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좋은 감정들 역시 막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감정이 억압되는 경험을 한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감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슬픔에서 비롯된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이유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슬퍼하면서 얻게 되는 에너지를 현재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수 없다면 결국 무기력해지고 내면에서 에너지가 얼어붙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못하게 하며 걱정이나 두려움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올바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말이 지배해온 합리주의의 부산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발산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엮이는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만한 대상도 없었습니다. 이런 억압된 감정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내면의 자리를 잡아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2. 고통과 뇌. 오늘날 두뇌 화학과 두뇌 생리학의 발달로 정신적 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원시적인 뇌, 본능적인 뇌가 있습니다. 이 뇌는 안전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호흡과 같은 자동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뇌는 대뇌 변연계, 감정의 뇌입니다. 이 대뇌 변연계는 흥분, 즐거움, 분노, 두려움, 슬픔, 기쁨, 부끄러움, 혐오감과 같은 감정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세련된 뇌 조직인 신피질, 사고를 관장하는 뇌입니다. 이 뇌는 판단력과 언어 사용 능력, 계획 수립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뇌는 독립적이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며 특히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뇌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스스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표현이 스트레스로 생긴 화학물질을 없애준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우리는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을 잘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감정 표현을 억제합니다. 우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지금 표현한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도 모른 채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표현했을 때 혼이 납니다. 예를 들어 정말 혼나야 정신 차리겠어? 소리 지르지 마. 혼날 줄 알아? 울지 마. 등 많은 아이들이 화내거나 울었을 때 부모로부터 혼나고 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되면 별일 아닌 일에 지나친 감정 표현을 쏟아내거나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격 장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의 감정은 초기에 금지될수록 그 상처는 더욱 크게 남습니다. 생후 1년 동안이 가장 민감한 시기이니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해주면서 양육해야 하며 이후에도 아이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강박적인 반복. 스트레스적인 경험은 신경세포의 흔적들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유기체가 성숙한 성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왜곡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뇌에 새로운 회선을 새겨 지속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고통스러운 회선은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격렬한 감정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사소한 수준의 일이지만 당사자는 고통스러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부의 고통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사랑하는 사람의 평범한 제안에도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이 쉽게 잘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 감정을 억제당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4. 방어기제와 차단된 뇌. 우리는 정서적인 고통이 전달되면 자아방어기제가 작동하여 긴장과 고통을 피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힘들게 했던 긴장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휘몰아치는 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간과하고 있던 어린 시절 상처받은 아이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지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린 시절의 고통은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슬픔이라는 치유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슬픔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치유를 받게 되니 이 책을 통해 많은 치유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 회복하기.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나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절대로 떠나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믿고 어린 시절의 상처와 마주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모의 잘못을 최소화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해주고 자신의 잘못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상처받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많은 학대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이상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학대받은 아이가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지키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이상화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니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과거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진솔하게 마주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격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충격은 바로 슬픔의 시작이기 때문이며 슬픔은 치유로 이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복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억누르고 왜곡시켜 자신을 잃어버린 상처는 정말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화가 나서 화를 냈을 때 앞으로 절대로 내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 라고 말하며 혼내거나 폭력을 당한다면 자신의 참모습을 옳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폭력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나 선생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싫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성장했다면 자신 안에 상처받은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진실과 마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이 얼마나 크든 받아들여야 할 상처가 있다면 내면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 남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충격을 받게 되면 우울감과 분노라는 감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반응은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내면 아이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상처를 준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분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화가 난다면 자연스럽게 화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든 과정이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꼭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분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상처와 슬픔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시간이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올바르지 못한 양육과 훈계를 한 이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남모를 어려움을 겪은 그 자신 때문에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채워졌어야 할 것들에 대한 상처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상처와 슬픔 뒤에 후회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한 것은 내면 아이, 우리 자신이었는데 스스로 좀 더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했던 사람이라도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회상하며 후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이해하며 적절한 말과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과거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사건에 관한 것이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혼돈하여 자신에게 발생했던 일을 부정하거나 나쁘게 해석하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현상은 어른이 되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나쁜 결과를 가져온 과거의 자신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비난한다고 여길까봐 끝까지 합리화하고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며 더욱더 거세게 매달립니다. 이제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과거의 일, 사건, 당시의 판단은 지금의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분리해서 과거의 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모의 잘못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슬픔의 가장 깊은 핵심 감정은 수치심과 외로움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버리거나 폭행을 가했던 일 등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뭔가 잘못된 일들을 회상하면 수치심이 외로움을 동반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마주한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통과하는 것 뿐입니다. 수치심과 외로움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극복하기 어렵기에 통과해내야 합니다. 통과하는 방법은 그 수치심과 외로움을 수용해주고 내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나와 만나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외로움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만나 위로해준다면 우리는 쉽게 이 구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감정들을 편안하게 만나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 발버둥 치며 온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흐느껴 울거나 펑펑 울 수도 있습니다. 때론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은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며 이 과정은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슬픔을 쏟아낸 후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사건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해결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방어해온 방어 기제를 어떻게 해체해버리고 진실과 마주하는 방법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부모를 합리화시키고 이상화시킨 방어 기제를 풀어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맹신했던 것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고 살아왔던 모든 세월과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결정, 그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며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에 수용하기보다는 회피해버리고 기존 믿음을 더욱 공고히 강화시키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상담 전문가도 좋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치유의 효과는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과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의 내용들은 다음 치유하기의 실천 과정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반이 되는 내용들이니 다시 한번 읽고 검토하시고 요약하셔서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